안녕하세요. 동행간주 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몰랐어요. 정말로 당대표가 될지. 출마할 때만 해도 몰랐는데 김문수 후보를 꺾고 직전 대선 주자였던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요, 장동혁 대표가 국회에 들어온 게 2022년이에요. 여기 보면 이준석 대표 때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여러 명과 함께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된 게 국회 처음 이제 원내에 발을 디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이에요. 3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사무총장하고 수석 최고위원하고 또 심지어 한동훈과 같이 했다가 김문수와 같이 했다가 이번에 당대표까지 된 겁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3년이었고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대표까지 오른 경우가 거의 없지요. 자, 그러면 살펴봐야겠죠? 장동혁은 대체 누구인가? 장동혁은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장동혁은 누구인가? 살펴보죠. 자, 1969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56. 김문수 이번에 후보가 51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이번에 대표가 당선된 원인 중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나중에 더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젊은 게 상당히 메리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 대표가 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현장 목소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건 69년생 충남 보령 출생이에요. 자,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정청래 대표도 충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모두 충청 출신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충청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죠. 본인은 어린 시절을 무수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수저. 그러니까 수저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뭐 흙수저까지는 아니라도 그래서 집이 학교가 멀어서 학교 다닐 때 1시간 동안 학교를 다녔었다고 해요. 그래서 웅천중 대천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불어교육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행정고시 합격을 해요. 그래서 교육부 사무관을 하다가 옮겨요. 네, 옮겨 타서 20대 때, 그러니까 20대 때는 행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30대가 되면 사법고시를 봐서 판사가 됩니다. 예. 그리고 50대 때 국회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사법, 입법을 다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정치에 입문한 건 언제냐? 정치에 입문한 건 언제냐? 제가 바로 붙여볼게요. 자, 2020년입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에 입당을 합니다. 요때 2020년에 바로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출마를 해요. 유성갑에서 출마를 하는데 떨어져요. 지금 이제 민주당 사무총장하고 있는 조승래 의원하고 붙어서 떨어집니다. 이때 대전 전패였어요. 대전에서 한 명도 지역구를 당선시키지 못하고 전패. 사실 2024년 총선 때도 대전이 전패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이 지금 완전히 민주당 텃밭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떨어지고요. 그런데 2년 있다가 기회가 옵니다. 2년 후에 대전시장에 출마했다가 경선에서 컷오프 되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픔을 겪었던 거죠. 낙선의 아픔을 겪다가 2022년 6월에 뭐가 있었냐면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에 지금 충남도지사라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김태흠 지사의 지역구였던 충남 보령 서천이 빅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구를 장동혁 대표가 가서 공천을 받고요. 나소열 후보와 붙어서 2.03%포인트 차이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2022년 6월에 국회로 들어오지요. 들어오자마자 원내대변인을 계속 맡는데요. 본인 말로는 초중고 때 웅변을 했었다고 해요. 장동혁 대표가 목소리도 좋고 말을 잘하잖아요. 이제 자, 인생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바로 누구를 만나느냐? 한동훈 대표를 만나죠. 2023년 12월에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본인 정치 안 해봤고 본인 법무부 장관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국회 법사위에 있던 사람들하고 그래도 좀 친해져요.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하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장동혁 그리고 조정은 의원. 근데 지금은 두 사람 모두 한동훈 대표와 멀리 있죠. 상당히 공교롭습니다. 어쨌건 그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된 장동혁을
사무총장을 시킵니다. 이거 엄청나게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사무총장은 예전에는 뭐 더 올라갔고 3선, 4선, 적어도 재선은 잘 없죠. 사실은 3선을 많이 시키는데, 자, 1선도 아니고 0.5선, 흔히 말하는, 보통 이제 4년을 꽉 채운 사람은 이제 선수를 쳐주고, 법적으로는 다 선수가 있지만, 보궐로 들어온 건 0.5로 치거든요. 0.5선인 장동혁 대표를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첫 회의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동혁 사무총장 왜 시켰냐? 행정, 사법, 입법을 모두 경험했고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 공무원까지 지낸 바 있고 오랜 기간 법관으로 지내며 법과 원칙에 대한 기준을 지켜왔다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시킵니다. 그때 이제 상임위 활동,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같이 이제 하기도 했고, 당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젊은 사람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가 상당히 젊게 꾸려졌지 않습니까? 뭐 구자룡 변호사라든지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를 사무총장으로 하죠. 그러면서 이제 2024년 4월, 이제 지난해 4월 총선을 치르는데, 그때 당시 장동훈 대표 제 기억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막 각을 세우진 않았지만 민심과 멀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도 맞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시에. 어쨌건 총선에서 지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러나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같이 사무총장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재선이 되죠. 네. 요 2.03%포인트보다 좀 더 큰 차이로 재선이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했다가 그 다음 전당대회 때 출마를 하잖아요. 네. 그때 같이 러닝메이트 형태로 같이 출마를 하죠. 그래서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그때 대표 붙었을 때죠. 예. 그때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때는 한동훈과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완전 대척점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됐을 때 혹시 장동혁 대표가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다른, 그러니까 말이 바뀐 건가?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장동혁 대표가 당시 수석 최고위원 당선됐을 때 그때 전당대회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 했더니, 나를 뽑아준 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보면 뭐 이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건 한동훈 대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이제 한동훈의 좌장격이었어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멀어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 건들이 뭐 계속 이어지죠. 뭐 독대 건부터 해서. 그러면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그러면 안 돼, 너. 한동훈 그러면 안 돼라는 목소리를 계속 옆에서 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태흠 지사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지역구를 물려줬기 때문에 둘은 뭐 워낙 각별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한동훈 대표 이게 대통령하고 각만 세우면 안 돼라는 얘기를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도 사실 그 전에 약간 한동훈 대표와 조금은 사이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계엄 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주변에 조경태 의원 같은 강경파, 나름 대통령하고 세게 각을 세워야 돼 하는 강경파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이 민심에서 멀어지면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특검 이런 거 안 돼. 사실은 한동훈 대표 주변에 김건희 특검 그때도 하자는 쪽이 있었거든요. 안 돼 하면 특검은 무조건 안 돼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부에서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터져요? 계엄이 빵 터지죠. 작년 12월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회로 가서 계엄 해제 결의안의 표결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시키는 거죠. 여기에 당시 모습이에요. 계엄 해제 표결에서 찬성 통과가 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나와서 한동훈 대표가 계엄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할 때 기자회견, 장동혁, 박정아, 조경태 얼굴이 쫙 보이죠? 예. 요까지는 뜻이 같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주일 뒤부터요.
아유, 또 말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이때 당시에 참 혼란상이 또 떠오르긴 하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 해제는 같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동훈 당시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하지 않는 이상 탄핵은 못 막는다,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막 기사들이 터져 나왔을 때예요. 정치인을 체포하라 그러고 막 살해하라는 얘기 나오고, 당시에 그 명단에 한동훈 이름이 있다는 이제 막 진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홍장원 메모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터져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올해 한 2, 3월까지 물러난다는 걸 확답받지 않는다면 못 막다 봤습니다. 장동혁 당시 수석 최고위원은 어떻게든 탄핵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탄핵을 하는 순간 민주당한테 정권이 넘어간다. 어떻게든 탄핵을 미뤄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판결이 날 때까지는 탄핵을 우리가 안 하고 버텨야 된다. 여기서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갈라졌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바로 이 사진이 이제 터지는, 이걸로 이제 상징되죠.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갑니다. 뭐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위임장 받고 뭐 여러 가지 임기에 대해서 위임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기에 대한 약속을 좀 안 지키고 하면서, 어쨌건 이 사진, 탄핵이 통과되기 직전 요 사진에 대해서 사실 양측의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한동훈 대표 쪽 얘기로는 오해가 있지만 오해를 풀고 같이 뜻을 계속하기로 얘기를 하고 나가는 사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 쪽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탄핵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이견을 확인하고 나가는 길이었다라고. 어쨌건 이 사진은 대비되는 표정과 함께 상당히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결국 탄핵이 통과가 되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통과가 된 뒤에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납니다.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탄핵이 되더라도 본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죠. 그런데 주변에 있던 다른 최고위원들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대표직에서 내려오죠. 그 결정타가 바로 장동혁 최고위원의 사퇴였습니다. 탄핵되자마자 그 의총에서 사퇴를 던지죠. 자, 그리고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이제 완전히 갈라져요. 장동혁 대표는 관저 앞으로 갑니다. 자, 장동혁 대표는 법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과정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체포에 막기 위해서 갔고 광장으로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세이브 더 코리아, 여기 이제 전환기 씨와 함께 했던 그 광장으로 가서 탄핵 기각을 외칩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실 탄핵이 기각될 걸로 끝까지 믿기도 했죠. 그러다가 탄핵 결정이 꽝 나죠. 네, 탄핵 결정이 난 다음에 그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선이 치러지게 된 거죠. 대선 치러지자 장동혁 대표는 김문수 캠프로 갑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대표는 크게 인연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2020년에 자유한국당에 들어왔는데 그때 김문수 대표는 자유한국당에서 나갔거든요. 탈당을 했거든요. 전광훈 목사 뭐 이렇게 같이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둘이 인연은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여기 간 이유, 사실은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라서 간 게 사실은 꽤 컸습니다. 물론 이제 갈라졌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쪽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이때 되면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죠. 그래서 사실 김문수 후보가 당시 대선 때 기억나시면 쌍권이 단일화라고 밀어붙이자 막 반대하면서 당시 쌍권과 함께 활동했던 이양수 사무총장 물러나라, 장동혁 사무총장을 시키겠다 막 하잖아요. 근데 장동혁 당시 대표는 사무총장직을 고사합니다. 본인은 단일화를 시키러 들어갔는데 단일화를 지금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본인이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하지만 뭐 파동을 겪고 나서 대선 후보가 결국 김문수 후보가 되죠. 그때는 또 가서 열심히 돕습니다. 어쨌건 도와요. 돕고 김문수 후보가 떨어지죠.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되자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사실은 보수 역시 미래를 걸고 출마할 때만 해도 진짜 당선이 설마 될까 생각이 많았죠. 왜냐하면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출마를 했고 심지어 색깔이 좀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오히려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 왜 장동혁 후보가 어떻게 당선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지만 물밑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좀 당대표 전당대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주류 쪽에서 맺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직전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패배하자마자 또 대표하겠다 나오는 게 별로 보기 좋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상하게 보면 자꾸 윤석열 대통령 생각이 난다. 그래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쨌건 그런 바람을 타면서 장동혁 대표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구도 장동혁이 대표가 되려고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Don't to the news.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장동혁의 당선 비결 그리고 미래는 자, 당선 비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당시 전당대회 때 결선 투표 결과입니다. 장동혁 22만 표 얻었고 김문수 21만 표, 불과 2,367표, 67표 차이로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되는데 보면요. 당원 투표에서 장동혁 대표가 앞서서 당선이 된 거예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환산되는 거에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왜 당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택했을까요? 왜 택했을까요? 정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윤어게인당 아니면 당원들이 막 왜곡돼서 신천지 들어가고 이래서 된 걸까요? 자, 제가 얘기를 좀 듣고 왔는데요. 자, 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고 이번 전당대회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의원들이 오더를 현장에 거의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들은 왜 오더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자, 이게 상당히 재밌는 흥미로운 대목이었어요. 제가 이걸 좀 듣다 보니까. 오더를 내리려면 김문수로 찍어, 장동혁 찍어 라고 의원들이 자기가 이제 그래도 의원이면 대의원들이나 당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찍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오더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왜 그랬을까? 1번. 김문수를 밀기 싫어서. 의원들이 친하지 않으니까. 직전 대선 후보기는 하지만 별로 친분이 없어요. 의원들이. 굳이 김문수 대표를 내가 오더까지 내릴 정도로 나랑 각별한 사이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한동안 거의 5년 가까이 국민의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잘 몰라요. 두 번째, 대선 때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배신감들이 의원들이 꽤 큽니다. 지금도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경선 때 밀어줬는데 물론 나중에 그 쌍권 파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김문수 후보가 갔지만 그래도 어떻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냐 하는 배신감들이 여전히 의원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김문수 당이 되면 밖에 있지만 김문수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당을 다 차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원들 만나봤더니 공포감들을 상당히 갖고 있더라고요. 요 세 가지 이유로 김문수 후보를 찍긴 오더는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한테 오더는 왜 안 내려? 첫 번째, 눈치가 보이니까. 김문수가 될 것 같은데. 누구나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표가 될 주자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딴 사람 찍자니 또 눈치가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직전 대선 후보가 바로 김문수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의원들이 당시에 한동훈 후보 쪽보다는 김문수 후보로 가라고 많이 이제 그때 왜냐면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로 거의 오더를 내렸었는데 대선 때 전당대회 때 김문수 말고 다른 후보를 찍으라는 건 좀 민망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너무 강성인 것 같아서 갑자기 너무 윤 어게인 쪽으로 가는 후보인 것 같아서 부담이 돼서 어쨌건 의원들은 이런 이유로 두 사람 쪽으로 오더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원들은 왜 김문수가 아닌 장동혁을 택했을까?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 언론사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당신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식동물만 있던 종전 보수정당이 없던 리더 모습을 보여줬다. 분리에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끝까지 선명한 노선을 유지했다. 당원들이 보수의 C 감자로 여긴 것 같다. 장동영 후보 이번 전당대회 때 아주 목소리 엄청 높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된 장면도 있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부 총질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거 주로 어느 쪽이에요? 한동훈 쪽계, 친한계, 조경태 후보를 비롯한 자꾸 안에서 안을 공격하는 내부 총질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제일 화제였죠. 그래서 이제 전한길 씨와 이제 너무 가까워진 거 아니냐. 전한길, 한동훈 중에 누구 공천 줄려 했더니 보통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답이냐면 공천은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보통은 답을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한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도 많이 받았잖아요. 한동훈계가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 쪽으로 쏠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또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나는 초식동물처럼 분리해도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지 않고 정면 돌파, 난 내부 총질하는 사람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그게 통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이런 강하게 싸우는 선명한 모습이 본인이 당선되는 비결이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현장 의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아까 계속해서 윤어게인당이 됐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이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당원들 얘기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년 지방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나와서 유세를 하는 거와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유세를 하는 것 중에 누가 더 지방선거 때 도움이 될까? 많은 당원들은 그래도 좀 젊고 미래가 있는 장동혁 후보가 그래도 좀 이렇게 나이도 많고 다음 대선까지 뭐 이렇게 갈 것 같지 않은 김문수 후보보다는 더 많이 찍은 것 같다라는 게 현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와 결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이준석과 한동훈 대표를 뽑았던 이거와 맥을 같이 한다. 많은 의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젊고 미래가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김문수보다는 장동혁으로 갔다. 이게 많은 의원들의 분석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 그러면 장동혁이 당선된 이유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 좀 젊고 강한 보수가 통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건 무시할 수는 없겠죠. 김문수와 한동훈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그럼 이제 요거 살펴볼까요? 장동혁의 미래는 거기에 이 사람 미래까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특히 여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윤 어게인 당이 되는 거 아니냐? 자, 본인은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대표가 되자마자 뉴스에이에서 저와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협치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정청래 대표와 협치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상황, 그래서 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진정한 협치도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협치를 지금 구걸해봤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거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야당 뭐 지지율도 안 나오는 이 야당 뭐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우리 길 갈래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지지율이 비슷하게 올라와야 거의 비슷한 지지를 받는 국민의힘 뒤에 지지층이 있어야만 민주당도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할 거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지지율을 올리는 게 본인의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의 지지율을. 그러면 지지율을 올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지지자들을 탈탈 더 끌어모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지만 중도층까지 다 끌어와서 지지층을 넓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는 일단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협치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정치 복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도 만날 거고 뭔가 우리가 정치를 복원해야 됩니다. 여야정이 그래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일방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정당이라고 해서 적대시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지. 나는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복원은 중도층이 바라는 메시지죠. 두 번째,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갑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당대표 되자마자 가장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여기서 과거는 뭐예요? 이게 결국 조경태 후보로 대표되는 전당대회 때 싸웠던 친한동훈 쪽 사람, 지금은 거기랑 안 싸울게요. 그럼 조경태 처음에는 뭐 저런 조경태 후보와 같이 당할 수 없다라고 전당대회 때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네. 과거 아닌 미래로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민생 유능 정당이 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재명 정권과 싸우더라도 우리도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김도읍 정책위 의장을 한 것도 다 여기와 약간 중도 성향의 정책위 의장을 임명한 것도 이쪽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옛 친윤 주류들이 장동영 후보를 상당히 지지를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류는, 제가 국민의힘 분석해 드린 거 제가 뉴스터디 전에 했었죠. 주류는 옛 친윤들이거든요. 옛 친윤들, 물론 여당이 보기엔 이들이 뭐 강경 보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옛 친윤 주류들은 상당히 국민의힘이 이쪽으로 가야만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일 때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금 장동영 후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지금 가장 이들이 견제한 게 누구예요? 지금 이런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전한길 씨나 뭐 전광훈 목사나 이쪽으로 대표되는 장외의 강성 지지층, 여기와 지금 약간 차별점을 줘서 옛 친윤은 중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옛 친윤 주류가 한동훈계처럼 더 개혁적, 한동훈 안철수 쪽처럼 더 개혁적으로 가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장동영 대표가 서 있는 곳에 있어서는 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수고 이들은 장동영 후보를 어쨌건 리더로 뽑은 이상 이쪽으로 같이 가야 한다.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쪽입니다. 이게 왜 장동혁 대표에게 큰 자산이냐면 상대당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상대당 대표가 누구예요? 정청래 대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민주당의 주류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 때 누굴 찍었어요? 박찬대 후보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친명 주류는 김병기 원내대표, 이거 친명 지금 좌장격이죠. 김병기 원내대표를 위시로 한 민주당 주류들은 정청래 대표 쪽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주류 대표인 거고, 정청래 대표는 당원을 많이 힘을 얻어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어쨌건 장동혁 대표는 주류 세력이 장동혁 대표와 같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의 힘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누가 뽑아줬어요? 주로 누가 대놓고 지지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옛 친윤 주류들은 이번에 오더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더를 내린 게 누구예요? 장동혁을 찍으라고. 바로 강성층이죠. 전한길, 장동혁 후보 찍겠다고 지지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강성층들은 청구서를 내밀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럼 그 청구서의 핵심 키워드 2개, 이거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어떻게 할 건지. 아직 장동혁 대표 갈 거다 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형식, 언제 갈 건지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또 하나, 강성층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 한동훈 전 대표 때 문제가 있어서 당원 게시판 감사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장동혁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죠. 예. 중진회의 때 굳이 이거 너무 빨리 건드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좀 나왔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예. 어쨌건 장동혁 대표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아마 양쪽 다 이제 좀 이렇게 조율을 해야겠죠. 선거 치르려면 일로 좀 가야 되지만 본인의 기반이 이쪽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미래까지 얘기를 해보고 좀 이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건 이번 전당대회 때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타격을 입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이런 SNS 글을 올렸잖아요. 본인은 출마를 안 했고 거의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이 글 올라간 다음에 이 최악이 나다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 뽑지 말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 후보 찍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됐어요? 김문수 후보가 떨어졌죠. 장동혁 대표가 됐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좀 기스가 난 부분은 한동훈과 김문수 이 두 사람은 사실 좀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체성을 좀 포기하고서라도 장동혁이 아닌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고 했는데 지면서 본인의 정체성에도 명확한 선명성에도 기스가 난 지금 모양새가 좀 된 거죠. 어쨌건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현실을 봐야 될 텐데 본인의 영향력이 국민의힘에서 점점 줄어드는 거는 또 분명해 보입니다. 작년 7월만 해도 62.84%, 63%로 당대표 됐는데 대선 결선 때는 43%로 떨어졌죠. 김문수 후보에게 대선 때 결선 후보에서. 그러고 나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물론 본인이 출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인이 김문수 후보 찍으세요라고 오더를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렇다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 떨어진 게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지하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떨어졌다 이런 막 분석도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당 지도부한테 들어보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어쨌건 막판에 김문수 후보 쪽으로 사실상 오더를 내리면서 당원 그 표 차이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역전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자 한동훈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건 한동훈 후보가 지지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당원 표수는 더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한 당 지도부 의원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분명히 있지만 그 포지션이 지금 숫자상으로는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거는 또 분명해 보이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조금 더 머리가 아파진 게 바로 본인과 사실상 척을 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됐다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정치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으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이 거론이 됐었죠. 지금 친한계에서는 상당히 했는데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때 시장 선거에 나오거나 하지만 어쨌건 공천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장동혁 대표가 과연 본인과 척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내부 총질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 한동훈 대표에게 공천을 줄 것이냐. 물론 공천을 대표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지만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줄 것이냐. 상당히 여기서 조금 공천 받는 데서 좀 먹구름이 낀 건 분명해 보이고 그렇다고 그럼 탈당을 할 거냐? 두 가지죠. 탈당을 하려면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이쪽으로 가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명분을 명확하게 안고 나갈 수 있으면 한동훈 대표가 뭐 탈당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임기 초는 지금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명분을 좀 찾기 어려운 것도 있어 보이고 두 번째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탈당을 한다면 얼마만큼 쫓아나갈 것이냐. 한동훈 대표가 탈당한다고 했을 때 같이 따라 나갈 친한계 국회의원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근데 현실적으로 또 친한계 중에는 비례대표가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배지가 떨어지니까 그럼 지역구 의원 중에 한동훈 대표를 과연 따라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또 현실 중에 하나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만약에 탈당을 해서 당을 새로 차린다면 그 당이 국민의힘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안철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나 오세훈 시장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뭔가 뭉친다면 그나마 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힘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것이냐. 서로 또 관계가 또 미묘하고 생각도 좀 다르거든요. 그럴 것이냐.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미래가 일단 당장은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자, 또 상황은 모르는 거죠. 왜 모르냐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떼고 설명을 드리겠어요.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얼마 나오죠? 20에서 많게는 한 30% 나옵니다. 많게는 20에서 30% 정도 나와요.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때 지금 상황. 자, 그런데 이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얼마 얻었었죠? 41%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대선 때 얼마 얻었었죠? 48.5%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 지지율을 요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한동훈 후보는 정말 앞이 좀 안 보이는 상황이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 본인 룸이 거의 없는 상황.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끌어내리지 못하고 요 막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의 패배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걸 끌고 가는, 결국 중도로 가야 된다. 본인이 끌고 나가야 된다는 룸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관계는 약간 지금으로서는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서 서로 뭔가 합심을 해서 시너지를 내서 그래 우리 각자의 힘으로는 각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합쳐서 일로 갑시다 라는 도원결의를 할 수 있을까? 지방선거 이겨봅시다. 이 둘의 관계가 결국 앞으로 상당히 여러분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지금은 뭐 서로 완전히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에서는 결국은 보수의 파이를 두고 제로섬 게임처럼 된 상황이지만 또 이제 정치는 변하는 거니까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 인생에서 뜻을 같이 한 적 없는 사람은 1번 한동훈, 2번 이재명, 3번 김문수, 4번 전환기. 이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또 쉬운 것도 한번 해보죠. 뭐. 사람들 많이 맞춰주십시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300회 넘은 뉴스터디 여러분이 궁금한 걸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댓글에 궁금한데 복잡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다 하는 거 적어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분에게도 선물 드릴 거고요. 자,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299회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김건희 여사 뇌물 수수 의혹 청탁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했는데 이거 은근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번 총리 추천은 없었죠? 네. 총리 비서실장 추천은 있었습니다. 자, 서희검사의 회장 맞사위 내용이었죠. 정답자 5분 맞춰주셨습니다. 첫 번째 노치형님 축하드립니다. 명쾌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 2번 맞춰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선규님 총리 추천입니다. 느낌표 6개 잘 맞추셨고요. 세 번째 박사강님 이번 총리 인사 추첨되었음 합니다. 잘 봤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네, 꼭 선물 받아가십시오. 네 번째군요. 정답자님은요 봄김님 이번 총리 추천이고요. 역시 귀에 쏙쏙. 마지막 정답자님은요 윤희네님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가 더 많이 바빴던 것 같아 씁쓸하네요. 맞춰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뉴스터디 나가고 김건희 여사 첫 번째 공소 내용이 공개가 됐거든요.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기회 될 때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호프님이 아이고 저도 감동을 받아서요. 제가 297회 때 그러니까 지지난주 정도 됐을까요? 호프님 댓글을 읽었었는데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댓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생전에 처음이에요. 로또 당첨된 적은 없지만 마치 그런 기분이네요. 정치적으로 무지한 시청자로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직접 댓글 읽어주셔서 감동이에요. 미리미리 300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호프님 제가 감동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아하시니까요.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최대한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로또 당첨된 거랑 비교를 해주셨을까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서요.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매주 로또 당첨될 것 같은 그런 지식의 기쁨을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호프님 진심으로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5분 정답 맞춰주신 분은요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 클릭하시면 선물 받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박사님들 이제 서서히 조금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이럴 때 또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셔야겠죠. 요즘 선생님이니까 좋긴 좋습니다. 더위 지긋지긋했는데요. 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